142페이지를 피시고요. 아니 182페이지. 182페이지를 피시고 개발 관리로는 시험 문제 적게 나올 때는 4문제 정도 나오고 많이 나올 때는 7개까지도 나오고 이랬어요. 그래서 얘가 많이 나올수록 시험 문제는 쉬운 거니까. 예. 근데 작년에 이미 7개 냈죠.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많이 내진 않을 텐데 기본적으로 한 4개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용에서는 부동산 이용, 그러니까 개발 관리로는 제목은 이렇게 달려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 이용, 관리, 마케팅 이렇게 하는 건데 이용에서는 공부할 거 3가지 정도 하자고 그랬어요. 집약도 하고 그 다음에 도시스 프로를 하고 현상 하고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 요 정도 가지고 물어볼 텐데 특별하게 이용은 자주 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집약도는 이게 이 자체도 시험에 나오지만 집약도에서는 이게 지대론하고도 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집약도라는 건 토지 이용에 있어서 단위 면적의 토지에 투입되고 있는 노동과 자본의 비율을 집약도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토지분의 노동 플러스 자본을 집약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집약도가 높을 때, 즉 똑같은 면적의 토지에 노동과 자본이 많이 투입될 때를 집약도가 높다 또는 집약적 토지이용이라 부르는 거고 반대로 집약도가 낮을 때, 즉 토지에 대해서 노동과 자본이 적게 투입되어 있을 때를 집약도가 낮다 또는 조방적 토지이용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2번과 3번에 그 집약적 토지이용에서도 집약 한계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조방적 토지이용에서도 조방 한계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오타 있구나 여기에. 그 집약적 토지이용은 이 땅값이 비싼 어디에서 도심 쪽의 토지에서 이용되는 거고 그다음 조방적 토지이용은 도심 토지가 아니라 외곽 고쳐놓으셔야겠네요. 외곽의 토지 이용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집약한계, 조방한계 내용이 비슷해 보이니까 두 개 좀 구별할 게 필요하죠. 집약한계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할 때, 즉 한 단위 더 추가할 때 발생하는 수익과 한 단위 추가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크기가 똑같을 때, 그래서 이 점이 이용 극대화점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를 이용할 때는 굳이 내 이윤이 가장 높아지는 것 이상으로 이용할 필요는 없으니까 얘가 토지 이용에서의 상한선 된다고 그랬습니다. 상한선. 이에 반해서 조방한계는 내가 벌 수 있는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할 때, 그래서 이게 손익분기점의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고 이거에 미달하면 바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토지 이용할 때 하한선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개가 뭔가 비슷한 듯한데 구별되시니까 구별하고 계시면 되죠. 그 다음에 최유효 이용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개념이 워낙 많이 등장을 하니까 개념 정도는 알고 계시자는 거고 제3절에 있는 직주분리와 직주접근은 직주분리는 개념에서 일단 누구랑 혼동하지 마시자. 주거분리랑 혼동하지 말자고 그랬죠. 그래서 여과현상 설명하면서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주거분리하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직장은 도심에 있는데 주거지가 외곽에 있어서 이 두 개가 분리되는 직주분리는 혼동하지 마시자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네더라? 원인과 결과물어요. 원인과 결과. 그래서 원인으로 설명드렸던 건 원인과 설명했던 이거 표가 이렇게 잘렸네. 가운데 선을 하나 그려 놓으셔야겠네요. 그래서 원인은 사람들이 외곽으로 가서 사는 이유, 도심의 주거 환경이 안 좋아졌거나 또는 도심에 집을 못 짓게 규제를 하고 있거나 또는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주택 서비스 증가율이 더 높은 걸 추구할 때, 그 말은 소득 조금 늘어나니까 더 넓은 집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는 20평대 살다가 30평대 살려면 몇 억이 필요한데 외곽은 몇 천만 원 있어도 그렇게 옮겨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넓은 집 가서 살고 싶으면 어디로 간다? 외곽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심이 집가가 너무 비싸서 집을 못 구하니까 또는 교통 체계가 발달하면서 출퇴근이 가능해지니까 사람들은 어디로 온다? 외곽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직주분리의 원인으로 설명했던 것들 다 집어넣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결과는 외곽은 잠만 자는 동네가 돼요. 그래서 생활권은 도심이니까 그냥 외곽에는 그런 여러 가지 편의시설 같은 게 안 생겨서 그냥 잠만 자는 동네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도심의 상주 인구가 감소합니다. 일은 도심에서 하지만 잠자러는 어디로 가니까? 외곽 가니까. 그래서 밤이 되면 도시가 텅 펴요. 이걸 도심 공동화 현상 또는 도넛 현상이라 부르고
외곽이 개발되면서 외곽 지가도 상승하겠죠. 그 다음에 도심 고동 비율, 주기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도심과 외곽을 이동하는 비율. 그래서 쉽게 말하면 출퇴근 비율을 이해하시면 쉽다고 그랬죠. 그 비율이 그만큼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그러면 그 결과 뭐가 생길 수 있어요? 교통 체증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원인 결과 구별해 낼 수 있느냐를 묻습니다. 이거랑 반대되는 현상이 직주 접근. 그래서 직장에 있는 도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리턴 현상 또는 회귀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원인은 그 직주 분리의 원인으로 들었던 걸 그대로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외곽 지역이 개발되면서 외곽 집값이 비싸지면 천안에 사느나 서울에 사느나 집값에 변화가 없다. 그럼 가까운 어디로 가는 게 나아? 서울로 가는 게 낫죠, 뭘. 그런 것들. 또는 아까 고동 비율이 높아지면서 교통 체증이 심화되니까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디로 간다? 도심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심 재개발 같은 게 완료가 돼서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 그런 이유 때문에 다시 도심으로 돌아갈 수 있죠. 결과는 도심은 땅덩이가 좁은데 여러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고층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시를 다 새로 만들어내니까 도시가 어떻게 된다? 좀 더 젊어진다 그래서 회춘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시험 문제에서 직주 분리, 직주 접근, 원인 결과 이 구조로 돼 있으니까 이거 뒤섞으면 문제 내기 좋죠. 그래서 그런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다음 그 밑에 있는 도시 스프롤 현상은 최근에 나왔던 문제에 이걸 언급을 했으니까 그래서 좀 알아두시자는 거고, 도시 스프롤 현상은 도시 외곽이 난개발되는 현상으로 정의하시자고 그랬고, 특징과 관련해서 용도와 무관하게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어디서든 나타난다. 그 다음에 얘는 최유효 이용과 괴리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집가 수준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형성된다. 이런 것들 물었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는 도시 스프롤 현상은 주로 오래된 도심지역의 상업지역에서만 발생한다. 라고 해서 X로 냈었죠. 그래서 도심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외곽에서 나타나고 상업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어디서든 나타난다.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있긴 한데 그건 뭐 문제 풀면서 정리하실 거 정리하면 되는데 내용 낼 게 없잖아요. 시험 문제 마땅한 게. 그래서 기껏해야 뭐 집약도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직주 분리나 직주 접근 개념 구별하실 수 있는 거 물어보거나 뭐 그 정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 다음 관리는 한 문제 무조건 낸다고 그랬죠? 185페이지 가셔서 관리. 그래서 관리에서 공부하셔야 될 것들은 관리를 내용에 따라 분류했을 때, 관리를 그 영역에 따라 분류했을 때, 관리를 그 방식에 따라 분류했을 때 구분되니까 그 구분되는 거 물어보죠. 그래서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기술적 관리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관리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법률적 관리라는 것도 있으니까 개념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어떤 것들이 해당하는가 그 내용 물어보는 거라고 했죠. 그 다음 관리의 영역에 따른 분류는 관리자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관련해서 관리자의 업무 범위가 가장 넓은 걸 자산관리, 그래서 AM이라 불렀어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관리 범위가 조금 좁아진 게 부동산 관리 또는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 불러서 PM이라 불렀던 거고, 그 다음 이 중에서 관리 범위가 가장 좁은 게 시설 관리, 그래서 FM이라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 물어보면서 자산 관리와 시설 관리를 구별해 보세요.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주로 나왔었습니다. 관리 방식은 관리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문제로서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면 자가 관리, 전문가한테 맡겨서 관리하고 있다면 위탁 관리, 두 개가 결합되어 있다면 혼합 관리라고 해서 시험 문제에서 뭐 묻는 거예요? 각 관리 방식들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냐? 이거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결국엔 뭐 많이 읽어보시고 잘 외우시는 분이 많이 맞히는 거죠 뭐. 그래서 관리의 내용에 따라 분류했을 때 기술적 관리는 개념은 1번 부동산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걸 기술적 관리라 부른다. 그래서 유일하게 시험 문제 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딱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토지의 경계를 측량해서 확정하는 활동은 뭐로 본다? 기술적 관리. 나머지 부동산, 이제 건물에 대해서 청소하는 거 위생 관리, 그 다음에 설비를 직접 운영하는 거 설비 관리, 도둑 안 들게 하고 불 안 나게 하는 거 보안 관리, 고장나면 고치는 거 보존 관리, 이런 것들이 다 기술적 관리로 포함한다.
경제적 관리는 돈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익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걸 말하고, 이런 내용 속에는 회계관리, 장부 정리하거나 손익관리하거나 수익과 지출을 통제하는 수지관리, 사람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인력관리 같은 것들이 어디에 들어간다? 경제적 관리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유용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적 측면에서의 관리를 법률적 관리라 불렀고, 얘는 권리를 분석하고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관리, 그 다음에 공법상의 규제사항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것들이 다 법률적 관리에 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기술적 관리는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고, 경제적 관리는 돈 관리하는 거고, 법률적 관리는 법률적 측면에서의 관리 형태다. 그래서 구별하시면 되고, 토지에 대해서 물었던 건 딱 하나, 경계 측량하는 게 어디로 들어간다? 기술적 관리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관리의 영역에 따른 분류는, 자산관리는 소유자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모든 관리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게 자산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는 투자 관리로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거나 투자 위험을 관리하거나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까지 관리하고 있다면 이걸 다 AM, 자산관리로 집어넣고, 그 중에서 1번 소유자의 목적에 따라 대상 부동산을 대신 운영하고 유지하는 활동만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 관리 또는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 해서 PM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임대 및 수지 관리로서 소유자를 대신해서 부동산을 대신 운영하는 거니까, 임대차를 유치하고 유치한 임대차를 관리하고 임대료를 대신 수납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 뭐라는 거예요? 부동산 관리라 불러요. 그 중에서 그 유지 관리 업무만을 따로 떼어서 뭐라 부른다? 시설 관리라 불러요. 그래서 아까 기술적 관리의 내용에 포함됐던 것들만 하는 걸 시설 관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관리 업무 범위가 가장 넓은 게 누구고? 자산 관리. 그래서 얘를 적극적 관리라 부르고, 가장 관리 범위가 좁은 게 시설 관리. 그래서 얘를 소극적 관리라 부르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는 두 개 잘 구별하시는지를 주로 물었었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있는 관리 방식의 장단점은, 거기 나와 있는 거 다 외우시면 더 좋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거 다 안 외워지시면 어떻게 접근하셔라? 소유자가 직접 관리했을 때 이런 장단점이 있겠구나. 그래서 자가관리에서는 따로 기억하자고 그랬던 게, 1번에 있는 소유자의 지시 통제력이 강하다.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기밀유지나 보안관리에서 탁월하다. 뭐 이런 것들은 자가관리의 장점으로 좀 기억하시라고 그랬고, 단점은 가장 큰 게 뭐예요? 전문성 결여된다. 그 다음에 관리 업무가 타성화된다. 그리고 4번에 있는 것처럼 불합리한 인건비의 상승. 그러니까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챙겨가요? 비용 지출하고 남은 나머지 모든 이익이 내 인건비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지나치게 불합리하게 높아진다. 이런 것들은 단점. 그래서 나온 게, 전문성 높이려고 나온 게 위탁관리죠. 그래서 위탁관리의 가장 큰 장점은 전문적 관리예요. 전문적 관리. 그리고 5번에 있는 것처럼 관리 업무의 타성화를 막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관리 비용이 저렴해진다는 건 인건비 항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월급만 주면 되니까. 이에 반해서 단점은 기밀유지나 보안관리에서 취약해지고, 그 다음에 애호정신 이런 게 낮다. 그래서 가장 큰 단점은 기밀유지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안 써 있는데 관리 비용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잖아요. 월급 줘야 되니까. 그래서 비용이 증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비용 증가. 뭐 이런 것들 써놓으시면 되겠고. 혼합관리는 두 가지 관리 방식이 장점 결합된 거니까 2번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 관리 방식의 장점이 혼합된다라는 건 가장 큰 장점이었고, 단점 중에 시험 문제 여러 차례 나왔던 건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이 문제를 떠넘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가 단점입니다. 그래서 앞에 뭐라고 현혹을 하더라도 책임 소재가 분명해진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관리자가 2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임 소재는 불분명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장단점 물었어요. 장단점. 그 외에 또 이제 시험 문제 물었던 게 임대차의 종류. 그래서 임대료를 어떻게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조임대차, 순임대차, 비율임대차로 나눴었고, 주거용에서는 주로 뭘 쓰더라? 조임대차. 그래서 그 부동산 자체에 대한 임대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용, 세금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납부하는 게 조임대차. 그 다음에 순임대차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임대료만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은 누가 다는 거? 임차인이 따로 내는 거. 그래서 주로 어디서 쓴다? 공업용. 그래서 요약집에는 1차, 2차, 3차까지 나눠놓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자세히 물어봤던 문제는 없으니까 그냥 주로 어디에서? 공업용 부동산에서 순임대차를 활용한다. 그 다음에 매장용 부동산과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는 수입 중에 일부를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납부하는 걸 비율임대차를 부르고, 얘는 수익이 발생하는 상업용이나 수익성 부동산에서 활용이 된다. 그럼 이거 뒤죽박죽 섞어서 물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거기다 하나만 좀 써놓게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어떤 부동산에서 많이 활용되느냐에다가 그 임차인을 선정하는 기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거용은 임차인을 선정할 때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느냐, 유대성. 그 다음에 공업용은 그 부동산의 용도가 내 용도와 잘 어울리느냐, 적합성. 그 다음에 비율 임대차는 수익 많이 나오는 애가 그만큼 임대료도 많이 지불할 테니까 얘는 수익성을 임차인 선정 기준으로 본다고 그랬죠. 또는 뭐 가능 매상고 써놓으셔도 상관없겠고. 그래서 임차인을 선정하는 기준도 같이 정리하셔서 그 뒤죽박죽 섞어서 내는 문제 있을 수 있죠. 5번에 있는 유지활동의 종류는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일상적 유지활동은 매일같이 하는 거. 예방적 유지활동은 무슨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해놓는 거. 그 다음에 대형적 유지활동은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사후 처리하는 거. 개념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단하게 어려운 문제 나올 건 아닌데 한 문제는 꼭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부동산 관리의 내용, 영역, 방식에 따라서 구별하는 것들 물어보기가 제일 좋으니까 그거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도 한 문제는 매년 나오고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고 재수 좋으면 이쪽에서 한 2개씩 나왔다. 그러면 아 올해 시험은 엄청 쉽구나 라고 접근하시면 되고 좀 공부할 내용이 많은 게 190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개발이죠. 개발. 공부할 건 크게 2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 하고 또 하나는 개발 방식. 그래서 개발 위험에서는 워포드라는 학자가 개발의 위험을 3가지로 분류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3가지의 개발 위험이 어떤 것들인가, 그리고 그네들의 피하는 방법, 그래서 개념하고 피하는 방법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럼 나머지 물어보는 건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었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부동산 분석이라고도 부르고,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는 종류가 2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개발 사업을 어디다 해야 되느냐라는 채택 가능성을 분석하는 시장 분석과 이거 팔아서 내가 돈 벌 수 있느냐라는 수익성을 분석하는 경제성 분석이라는 2가지로 다시 나눠졌었고, 그 중에서 이 시장 분석에는 다시 3가지로 나눠서 지역 경제 분석, 그 다음에 시장 분석,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이라는 3가지 분석으로 나눠지니까 순서 기억하시라고 그랬고 구별하시라고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성 분석은 다시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으로 나눠지니까 개념하고 순서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부하실 건 제일 먼저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고, 순서 외우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분석의 내용하고 어떤 분석 기법들을 쓰느냐, 그런 것들 정리했었죠. 그리고 이 지역경제 분석과 관련해서 분석 기법에 활용되는 게 누가 있었으니까? 경제 기반 분석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 경제 기반 이론, 경제 기반 분석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셨으면 됐죠. 그래서 일단 그 내용 정리 좀 먼저 하면 190페이지 가셔서 개발은 개념 받으시고, 개발은 토지를 조성 또는 건축하는 거다. 그래서 조성에 의한 개량, 건축에 의한 개량 2가지를 합쳐서 부동산 개발이라 불렀으니까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조성에 의한 개량과 건축에 의한 개량이 뭘 말하는가 구별은 하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3번에는 개발의 7가지 단계는 좀 외워두시자고 그랬죠. 그래서 구체적 내용까지 물어보고 이런 일은 극히 드무니까 순서만 잘 외워두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순서만.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개발에 의해서는 그 정도 정리하시고, 193페이지 가셔서 개발의 위험과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는 개발의 위험에는 워포드라는 학자가 3가지로 분류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그래서 1번은 개념 설명해 놨고 2번은 그를 줄이는 방법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법적 위험은 우리가 투자론에서 배운 것처럼 법적 환경이 내 예상과는 달라지면서 생기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적 환경은 공법적인 환경도 있을 수 있고 소유권과 같은 사법적인 환경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공법적, 사법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위험을 법적 위험, 그 다음에 이런 법적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법률 관계가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시장 위험은
개발된 내 부동산이 안 팔릴 수 있는 위험이랬어요. 개발된 내 부동산이 채택이 안 될 수 있는 위험. 그래서 2번에 있는 것처럼 시장 분석, 요거 시장 분석을 해서 뭘 하면 시장성 분석의 방법인 뭘 같은 걸 사용하면 흡수율 분석 같은 걸 활용하면 이런 시장 위험을 그만큼 어떻게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비용 위험은 인플레 같은 거로 인해서 개발 기간 중에 예상했던 비용이 더 늘어나는 위험이랬어요. 그래서 이런 비용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최대 가격 보증 계약 같은 걸 체결함으로써 비용이 늘어나더라도 그걸 개발업자가 부담하지 않는 이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건 개념 물어보고 줄이는 방법 물어보고 그래서 그거 정리하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시험 문제 낼 거는 195페이지에 있는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죠. 뭐 개발의 타당성 분석. 그래서 그 표에 정리해 드린 것처럼 일단 부동산 분석에는 모함으로 크게 나눠진다.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 둘로 나눠진다. 그래서 시장 분석이라는 건 그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을 분석하는 거라고 그랬고 의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경제성 분석은 시장 분석 후에 나서 시장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수익성을 분석하는 거랬어요. 그래서 일단 이 두 개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 분석 속에는 다시 누가 들어가니까 지역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이 들어가니까 걔네들 구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성 분석에는 다시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이 들어가니까 그거 구별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밑에 내용 정리한 거 보시면 지역경제 분석은 내가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어떤 지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 요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어떤 지역 전체의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걸 뭐란다? 지역경제 분석. 그래서 그 분석 방법으로 활용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경제 기반 분석.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시장 분석은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특정 유형 부동산에 대한 그 지역 안에서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룸을 지으려고 한다면 그 원룸이라는 부동산이 그 지역에서는 얼마만큼 수요되고 있고 얼마만큼 공급되고 있는지 분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석의 구체적 방법으로 활용되는 게 세분화와 차별화. 그래서 얘는 수요량과 공급량을 파악할 때 세분화는 수요자별로 유형화시켜서 수요량 공급량 파악했다면 세분화. 그 다음에 제품에 따라서 유형화시켜서 수요량 공급량 파악했다면 차별화. 그래서 외우실 때는 어떻게 외우시라? 세수하고 다니시랬어요. 세수. 그래서 세분화 나오면 무조건 수요자. 그 다음 시장성 분석은 분석 범위가 더 좁아져서 개발된 내 부동산이 과거는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얼마만큼 임대되고 얼마만큼 매매될 수 있는가 그 가능성 분석한 걸 시장성 분석이라고 불러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방법으로 활용되는 게 뭐였다? 흡수 분석.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뭐라 불러요? 시장 분석이라 부르는 거고. 그래서 이 분석하고 나서 내가 여기다 개발하면 얼마만큼 팔릴지를 분석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성 판단하는 거. 그래서 타당성 분석은 개발 사업이 투자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수익이 나오는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지출과 나오는 수입의 크기를 실제로 계산해 보는 걸 뭐라 부르는 거고 타당성 분석이라 부르는 거고 그걸 기초로 최종적으로 투자할지 말지 개발 사업 할 거냐 말 거냐를 분석하는 걸 투자 분석이라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 방법은 우리가 투자론에서 배웠던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과 같은 구체적인 투자 분석의 기법을 그대로 활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뭐라 부른다? 경제성 분석이라 부른다. 그래서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건 첫 번째 순서 외우시겠습니다. 왜냐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부르는 걸 하위 분석, 나중에 하는 걸 상위 분석이라 해서 이 상위 분석은 뭐를 다 포함한다? 하위 분석을 다 포함한다. 그럼 포함 관계 시험 문제 물어본다고 그랬으니까 순서 일단 기억해 두시고 구별해야 되니까 내용은 알아야죠. 그래서 구별할 때 수요 공급 분석한다라고 구분하면 구별이 잘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석의 대상으로 구별을 했죠. 그래서 지역 경제 분석은 지역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고 그랬고 시장 분석은 특정 유형 부동산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고 그랬고 시장성 분석은 개발된 내 부동산만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석의 범위가 점점 좁아진다라는 걸 응용해서 구별해 내시라고 했죠. 그리고 분석 기법에서는 경제 기반 분석은 따로 설명할 거고 시장 분석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세분화와
차별화는 반드시 구별하시고, 그 다음 흡수율 분석에서는 얘는 과거 분석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 구별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내용 가지고 한 문제는 꼭 물어보니까 그거 잘 정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197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경제 기반 분석은 경제 기반 이론에서 말하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경제 기반 이론에서는 읽어봅니다. 거기에 경제 기반 이론에서는 지역사회가 성장하려면 뭐가 잘 돼야 된다? 기반 활동이 잘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반 활동이 활발해야만 그 지역사회가 발전한다라는 이론을 뭐라 부른다? 경제 기반 이론. 그거에 바탕을 해서 이 지역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예측하는 걸 뭐라 부르는 거예요? 경제 기반 분석. 그래서 경제 기반 분석을 하려면 뭘 구해야 된다? 경제 기반 승수를 구해야 된다고 그랬고, 경제 기반 승수를 알려면 경제 기반 비율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고, 그 기반 비율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입지 계수. 그래서 1번 경제 기반 분석을 하려면 경제 기반 승수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줄 경제 기반 승수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기반 산업 비율. 근데 그 기반 산업 비율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간단한 게 뭐다? 입지 계수. 그래서 공부할 건 3개죠. 입지 계수, 기반 비율 찾는 방법, 그걸 가지고 경제 기반 승수 계산하는 거. 그래서 입지 계수는 어떤 지역의 특정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대한 상대적 등유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화된 정도를 계산하랬죠. 그래서 계산할 때는 LQ 값을 입지 계수라 부르니까 LQ 값은 전국에서 내가 분석하려는 X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 분의 내가 분석하고 있는 A라는 지역에서 X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랬고, 이 비율을 계산할 때는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로 식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고용자 수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소득도라도 상관없다고 그랬고, 거기서 발생하는 생산액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값들 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전국에서 모든 산업의 고용자 수 분의 X산업의 고용자 수. 그러면 이게 X산업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얼마인가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고, 마찬가지로 A라는 지역에서 전 산업에 대한 그런 사람의 수 분의 X산업의 고용자 수. 그러면 A라고 하는 지역에서 X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제일 많이 물어본 문제가 LQ 값이에요. 그래서 LQ 값 구하는 식은 외우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3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구한 입지계수 LQ 값은 얘가 1보다 크냐 작으냐만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1보다 크면 이게 무슨 산업? 기반 산업. 1보다 작으면 비기반 산업. 그래서 4번 봐요. 입지계수법에서는 먼저 해당 지역 전체 산업을 몇 가지로 분류한 다음에 각각의 뭘 구한다? 입지계수를 구해요. 그 중에서 입지계수가 1보다 큰 산업을 뭐라 그래요? 기반 산업이라 불러요. 그래서 그 기반 산업에 대한 비율 계산하면 그게 뭐예요? 기반 산업 비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LQ 값에서 경제 기반 분석에서 LQ 값을 구할 때 밑에는 전국에서 내가 분석하려는 X 산업의 비율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어떤 지역에서 X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했는데 이 값이 얼마보다 크면 1보다 크면 이 X 산업이 무슨 산업이라는 거예요? 기반 산업이니까 이 X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뭐가 된다? 기반 산업 비율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기반 산업 비율까지 알아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된 기반 산업 비율 한 페이지 넘겨서를 뭐로 뒤집으면, 역수로 뒤집으면 그게 뭐랬어요? 경제 기반 승수. 그래서 그 경제 기반 승수 구하는 식이 델타 B분의 델타 T 또는 1-N분의 1 니꼴 B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이 B가 뭐라는 거예요? 기반 산업 비율이에요. 기반 산업 비율.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경제 기반 승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반 산업 비율 분의 1. 그렇게 해서 뭘 알아내면, 경제 기반 승수를 알아내면, 아까 경제 기반 이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반 활동이 활발해지면 그로부터 발생한 소득 증가분에다가 뭘 곱해줘서 경제 기반 승수를 곱해줘서 그 지역 전체의 소득 증가분을 계산해낼 수 있고, 그럼 그 전체의 소득 증가분이 많아질수록 이 동네는 경제 활동이 활발한 거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기반 활동에서의 소득이 많거나 아니면 경제 기반 승수 값이 커지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산하라고 물어보는 건 제일 많이 물었던 게 입지계수 구하는 게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이 입지계수 이용해서 뭘 알아낸 다음에 기반 비율을 알아낸 다음에 이 기반 비율과 경제 기반 승수는 무슨 관계다? 역수. 그거 물어봤고 그 다음에 그 경제 기반 승수를 알고 있을 때 기반 산업으로부터의 소득 증가분에다가 뭘 곱해가지고 경제 기반 승수를 곱해가지고 그 지역 전체의 총소득 증가분을 한번 구해보세요. 까지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물은 건 두 가지. 입지계수 구해라와 기반 비율과 경제 기반 승수가 무슨 관계다? 역수. 그게 사실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발의 위험하고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 무조건 하나를 내요. 근데 이쪽 부분 잘 안 내긴 하는데 경제 기반 분석 부분 잘 안 내긴 하는데 이거 나왔을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면 틀릴 수도 있죠, 뭘. 내용이 어려우니까. 근데 나머지 것들은 잘 맞춰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내는 부분은 개발의 유형, 개발 방식. 그래서 200페이지 가시면 개발 방식을 그냥 표로 다 정리해 놨죠. 그래서 재개발에서는 뭘 하나 좀 기억해 두시자. 재개발의 유형이 수, 개, 보, 철 네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걔네들 개념 구별하시랬어요. 그래서 수는 수복 재개발인데 노후 불량화 요인만 제거했으니까 무슨 재개발? 빼개 재개발로 기억하시랬고, 그 다음에 개량 재개발은 기존 시설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첨가하는 형태의 재개발이니까 더하기 재개발로 기억하시랬고, 그 다음에 보존 재개발은 실제로 노후화가 생긴 건 아닌데 이걸 사전적으로 예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재개발이니까 가장 소극적이라고 해서 소극. 그 다음에 철거 재개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존 시설을 완전히 제거해서 새로운 시설로 대체하니까 가장 적극적 형태의 재개발에서 적극. 그래서 외우실 때는 수, 개, 보, 철 내용은 빼기, 더하기, 소극, 적극 외워버리시고 나오면 틀리지 않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용지를 취득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단순개발, 환지 방식, 매수 수용 방식, 혼합 방식이 있었으니까 개념은 단순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 직접 개발한 거. 그럼 내 땅을 개발했으니까 개발 후에도 내 땅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리가 불변. 환지 방식은 택지 개발 후 개발된 토지를 원래 토지 소유자한테 되돌려주는 거랬잖아요. 근데 다 안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간보가 생기기 때문에 권리가 축소되는 방식이랬고, 매수 수용 방식은 토지를 돈 주고 사는 거랬죠. 그래서 개발되기 전에는 내 땅이었으나 개발이 끝나면 남의 땅 돼버리니까 권리가 소멸하는 방식. 그 다음에 혼합 방식은 뭔가가 결합된 건데 두 가지가 누가 결합된 거랬어요? 매수 방식과 환지 방식이 결합된 거다. 또 기억하시오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민간 개발 방식이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 자체 개발 사업 있고, 지주 공동 사업 있고, 토지 개발 신탁 있고, 뭐 컨소시엄, 이 네 가지가 일반적인 방법이고, 거기다 뭐 등가 교환 방식이니 또는 뭐 신차지 방식이니 이런 것들이 곁다리로 더 붙긴 하는데, 신차지 방식은 우리나라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올 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민간 개발 방식은 일단 자체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 돈으로 자기가 직접 개발하는 형태랬어요. 그 돈 될 능력도 되고 개발해 본 경험도 있고 위험 관리 능력도 있고, 그렇다면 자체 개발 방식이 제일 타당할 거랬습니다. 그래서 얘의 가장 큰 단점은 위험을 그만큼 많이 부담해야 되죠. 그래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하는 걸 뭐란다? 지주 공동사업 방식. 그래서 이 지주 공동사업 방식은 다시 네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는데 그 네 가지로 나누는 이유는 공사비를 지불하는 방식의 차이랬어요. 그래서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사비를 완성된 건물로 떼어줬다. 그럼 공사비 대물면제형. 그 다음에 일단 분양을 하고 그 분양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공사비를 지불했다.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그 다음에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원들이 투자한 돈을 가지고 개발을 한다. 투자자 모집형.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개발을 맡기고 그에 대한 공사비를 수수료 형태로 지급하는 걸 사업 위탁형 또는 사업 수탁형. 그래서 그 네 가지가 지주 공동사업 방식이라 부르는 거니까 어떻게 구별되는지 알고 계시면 되고,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건 지주 공동사업 방식의 하나인 사업 위탁형과 그 밑에 있는 토지개발 신탁을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럼 두 개의 공통점은 둘 다 뭔가를 맡긴 거랬습니다. 탁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개발 사업을 맡긴 건데, 맡길 때 개발 사업만 맡기고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안 나타나는 게 뭐? 사업 위탁형. 그럼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돈도 누가 돼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누구 명의로 이루어져요? 토지 소유자가.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익도 누가 가져간다? 토지 소유자가. 그래서 개발업자한테는
개발업자에 대한 수수료만 지급하는 게 뭐 사후위탁형이라면, 토지개발 신탁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에 대한 경험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아예 개발을 해달라고 뭘 맡긴 거예요. 소유권 자체를 형식적으로 이전한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이 신탁회사한테 이전됐으니까 이 개발 사업은 누구 명의로 이루어진다? 신탁회사 명의, 개발업자 명의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돈도 누가 돼야 돼? 신탁회사가. 그럼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도 신탁회사가 기본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신탁회사가 분양까지 다 마친 다음에 그 수익을 누구한테 배당해 준 거예요? 토지 소유자한테 배당해 준 거예요. 그리고 개발 사업이 다 종료되면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다시 토지 소유자한테 반환해 주는 형태를 뭐란다? 토지개발 신탁. 그래서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소유권이 이전되면 신탁, 이전 안 되면 수탁 또는 위탁. 그래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개발의 명의자가 되고 비용도 부담해야 되고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도 갖는다만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 두 개 구별하는 걸 제일 많이 물었으니까 잘 구별하시면 되고. 등가 교환 방식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일단 토지 소유자는 토지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건축 자금 대서 건물을 완성한 다음에 그 완성된 건물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의 토지 가격과 건축 비용의 비율에 맞게 건물로 나눠 가진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공사 비용을 뭐로 준 거랑 똑같으니까, 물건으로 준 거랑 똑같으니까 누구랑 같은 개념? 공사비 대물 변제형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죠. 그랬죠. 그 다음에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여러 개의 법인이 참여한 뭘 만들어서 컨소시엄 만들어서 개발하는 방식.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묻는 건 딴 거 없어요. 그냥 지금 표로 정리해드린 200페이지 표로 정리해드린 내용들을 보시고 개념 물어봅니다. 개념. 특히나 이제 구별하라고 내는 게 누구랑 누구. 사업 위탁 방식하고 토지개발 신탁.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라 웬만하면 틀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201페이지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간자금의 도입이라고 해서 PFI 방식도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그 밑에 표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BTO, BTL, BOT, BO 구별하는 건데 이거 구별하시려면 어떻게 해라? 어차피 한글로 써 있는 말에서 뭐만 찾으면 돼요? 영어 약자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민간이 민간자금으로 직접 개발을 했다 이런 말 나오면 누구 찾으시고 B. 그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정부한테 무상으로 이전한다 이런 말 나오면 T. 그 다음에 그 소유권 이전해 주고 그 완성된 건물의 운영권을 받아서 직접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 이러면 오퍼레이트의 O. 운영권은 갖고 있지만 직접 운영하지 않고 이걸 정부한테 시설 임대해줘서 임대료 받고 있다 그러면 L. 그 다음 민간이 소유권을 정부한테 이전해 주지 않고 소유권을 민간이 갖고 있다 그러면 O네 O. 그래서 그 한글로 써 있는 말들에서 영어 약자 찾아서 걔네들 조합하면 찾아낼 수 있다고 그랬죠. 얘는 영어 공부만 조금 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0페이지와 201페이지 나와 있는 개발 방식에서도 무조건 하나는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그냥 많이 외우신 분이 장땡이죠, 뭘. 그래서 개발관리론은 공부할 때 자주 읽어서 통째로 외우시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관리론의 마지막 단원이 누구예요? 마케팅. 그래서 207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마케팅의 세 가지 전략,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 고객 점유 마케팅, 관계 마케팅 구별하라고 내면 그나마 좀 쉬운 문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구체적 내용 들어가서 시장 점유 마케팅의 전략인 STP나 사피믹스 또는 아이다 원리라는 게 뭐냐 그 구체적 내용까지 물어보면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 시장 점유 마케팅은 누구 중심에? 공급자 중심의 전략이랬어요. 그래서 시장을 선점하는 게 목표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내가 다른 공급자와 경쟁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목적인 게 시장 점유 마케팅. 그래서 다른 공급자와 경쟁하는 전략으로 사용되는 게 두 가지, STP 전략과 사피믹스. 그래서 STP에서는 뭘 기억하시자? S가 뭘 뜻하고 T가 뭘 뜻하고 P가 뭘 뜻하는지를 알아두시자고 그랬죠. 그래서 S는 세분화라고 그래서 물건을 살 수요자들 자체를 어떻게 한 거? 세분화시킨 거. 그 다음에 T는 표적시장의 선정이라고 그래서 그 세분화된 수요자들 중에서 내가 물건 팔아먹기 제일 유리한 특정 수요자 집단을 정하는 거. 그 다음에 P 전략은 그 표적시장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어떻게 하는 거? 차별화시키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25회 때 S 전략과 T 전략, 세분화와 표적시장 선정을 혼동해서 한번 망신을 당했단 말이에요. 출제자가. 그러니까 무조건 시험에서는 S 전략과 T 전략을
구별하라는 건 꼭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 챙기시고. 사피믹스에서는 네 가지 P를 차별화시키는 거랬잖아요. 그래서 그 네 가지 P가 뭐냐를 한글까지 섞어서 물어보면 그나마 쉬운 거고, 독하게 될 때는 한글 안 집어넣고 영어로만 넣어서 그 네 가지 P가 제대로 맞느냐를 물어본 적 있죠. 그래서 가격, 프라이스, 제품, 프로덕트, 유통 경로, 플레이스, 그 다음에 판촉, 프로모션 네 가지가 제대로 차별화됐는지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제일 어렵게 되는 건 STP 전략에서 S, T, P가 어떤 뜻인가 구별해라. 그 다음 사피믹스에서 네 가지 P가 뭘 의미하는지 알고 계시냐 물어보면 제일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고객점유 마케팅은 수요자 중심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수요자를 이해하고 수요자한테 맞는 전략을 사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게 아이다 원리를 있죠. 아이다 원리. 그래서 AIDA로 이어지는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있는지를 인지했어요. 주의. 그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인터레스트, 관심. 그 다음에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욕망.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사게 되죠. 행동.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치니까 그 네 가지 단계 중에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 게 아이다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자들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맞게 소비자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해 갖고 마케팅 방법, 강도 같은 걸 조절하는 걸 아이다 원리. 그래서 이걸 고객점유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관계 마케팅은 다른 말 필요 없고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이 됐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뭘 만드는 거다? 단골 만드는 전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으니까 마케팅도 해마다 내요 이거. 그래서 문제에서 시장점유 마케팅과 고객점유 마케팅, 관계 마케팅 구별하세요 내면 되게 쉬운 문제 낸 거고, 그렇지 않고 그 시장점유 마케팅 구체적 전략인 STP에서 STP가 뭐냐, 사피믹스가 뭐냐, 아이다 원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나마 좀 어려운 문제. 그래서 별다르게 어렵게 낼 문제는 아니니까 웬만하면 맞춰주셔야 될 테고. 여기까지가 개발관리론이니까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문제 가셔서 앞에 금융론 못한 부분이 270페이지부터 나와 있으니까 270페이지에 있는 문제부터 볼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